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오랜 기다림 끝에 어제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 힘든 적외선을 이용해 세계 최초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하는 게 목표인데요. 8차례 연기 끝에 발사된 만큼 스피어-X가 우주 탄생의 비밀과 우주 진화 과정을 밝혀낼 새로운 단서를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황사의 스모그가 겹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할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황사로 인한 PM10 미세먼지 농도와 스모그로 인한 PM2.5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평소보다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전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내륙의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진 상태고 낮에는 안개의 황사와 스모그가 뒤엉켜 연무로 남아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황사 영향으로 인한 주의가 필요한 인천과 세종, 충북과 충남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와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내일부터 점차 옅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황사는 중국 북서부 사막과 고원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래폭풍이 덮친 곳엔 5m 앞도 안 보여서 교통이 통제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모래구름이 서서히 광야를 집어삼킵니다. 가시거리는 불과 5m, 바로 앞 차량 후미 등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天呐天呐，全是沙子，这根本就没法走。感觉有沙子在车里面。 중국 내몽고와 신장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풍을 타고 일어난 모래먼지가 수도 베이징까지 덮쳤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폐막식이 열린 인민대회당 주변도 온통 잿빛이 돼버렸습니다. 인공 강우를 시도한 흔적도 엿보였지만 이른바 양회 블루, 파란 하늘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첫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서 각급 학교의 야외 활동과 체육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未来气旋会向东移动，并且带来大风、沙尘，还有降雪等多样化的天气。 이틀 남짓 스모그가 잔뜩 끼었던 베이징 하늘은 밤사이 북서풍이 불면서 맑게 개었습니다. 모래바람은 바다 건너 한반도로 날아갔습니다. 올봄 황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몇 번 더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8전 9기 끝에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낮 12시 10분에 발사된 뒤 고도 약 650km 태양 동기 궤도에 안착하고 오후 1시 30분경 나사 근우주 네트워크인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피어-X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으로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2년 6개월 동안 총 4번에 걸쳐 우주 지도를 만들어 우주 형성과 진화 탐구, 생명체 탐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피어X는 발사 후 약 40일 정도 시험 가동을 한 뒤 곧바로 과학 임무 관측에 들어갑니다. 원래 지난달 28일에 발사될 예정이었던 스피어X는 부품 이상과 기체 결함, 기상 악화, 발사 순서 조정 등의 이유로 8번이나 발사일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 감축 등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했던 제주항공이 지난달에 다시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 승객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항공을 이용한 승객의 전월 대비 감소폭은 0.2%로 국적사를 통틀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의 지난달 승객은 87만 9천 명으로 86만 3천 명을 기록한 진에어를 넘어 LCC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항공은 앞서 참사 직후인 지난 1월에는 LCC 3위로 내려갔지만 지난달 다시 이전의 순위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지난 1월 말 화재 사고를 겪은 에어부산은 지난달 49만 4천 명이 이용해 한 달 새 승객이 2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내 보조 배터리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배터리 열 폭주 화재에 대비한 보관 가방을 소방관들이 개발했습니다. 화재 진압 때 입는 방화복을 이용해 만들었는데 불이 크게 번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보조 배터리 발화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한 보관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비닐 가방에 넣은 보조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가방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소방관이 쓰던 폐방화복으로 만든 가방으로도 실험했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며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방화복으로 만든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이 일어났지만 화염이 밖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충격이나 결함으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는 겁니다. 최대 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아라미드 소재로 만들어진 덕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도 실험했는데 불길이 밖으로 새어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다든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집계한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 사고는 최근 18년 동안 587건에 달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4년 사이에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항공사에 전달하고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양자는 인공지능, 바이오와 더불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R&D 3대 게임 체인저인데요. 양자 분야 R&D를 넘어 산업화까지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할 최고 의사결정기구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양자 컴퓨터 아이뱅 퀀텀 시스템1을 도입한 연세대. 최근 국내 한 바이오 기업과 손잡고 신약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해선 단백질 구조, 단백질 간 상호작용 분석이 중요한데 양자컴을 이용하면 수분 안에 최적의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양자컴은 슈퍼컴으로 수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단 몇 분 만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로 바꿔 차례대로 계산하지만 양자컴은 동시에 탐색하고 계산합니다. 이런 양자 기술을 응용하면 이론상으론 현존하는 모든 암호 체계를 쉽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기술이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내 양자 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하고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양자위는 우선 전략적 R&D와 인재 양성을 통해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도 전형 R&D를 통해서 지배적 기술이 없는 양자 분야에서 패권 기술 확보에 도전합니다. 아직 1등국이 없는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미개척 분야 선점에 도전하는 경쟁 방식의 R&D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1000큐비트 양자컴, 무 GPS 양장법 센서 등 양자 기술 최초로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또 양자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퀀텀 프론티어 랩 등 글로벌 양자 기술 협력 거점을 마련해 국제적 양자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 7명과 산하경 전문가 11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가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일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 연장근로 확대 특례제도 도입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에 성명을 내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도 특별 연장근로 확대는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정부 조치는 노동 현장의 과로사 쓰나미를 부르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도 특별 연장근로 확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행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해 단기적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닷속 깊고 어두운 바닥에 붙어있는 버섯 산호. 대부분의 산호종이 그렇듯 성체가 되면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때 식물이나 광물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버섯 산호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수조 바닥에 놓인 약 2.5cm 길이의 버섯 산호. 심해 환경과 비슷한 청색광과 햇빛을 모사한 백색광을 각각 번갈아 비추자 몸 바깥쪽 조직을 부풀렸다가 수축하면서 조금씩 이동합니다.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 연구팀이 빛 실험을 통해 버섯 산호가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어 분석했더니 버섯 산호는 24시간 동안 평균 43.7mm 움직였고 한 번에 최대 이동 거리는 9mm 수준이었습니다. 또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는 산호의 특성에 따라 주로 청색광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버섯 산호의 이동 능력이 포식자를 마주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록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버섯 산호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변화가 생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챗GPT와 딥시크 등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의 GPU 사용률을 높이고 학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학습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공동 연구팀은 대형 언어 모델의 학습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다양한 분산 병렬화 전략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프레임워크와 특정 대형 언어 모델의 기존 학습 전략을 비교한 결과 기존보다 GPU 효율을 10% 이상 올리면서도 학습 비용을 5% 이상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프레임워크와 1,500개 이상의 실제 학습 시간 측정 데이터를 인공지능 연구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색소 없이 주름만으로 투명 필름 위에 숨겨진 그림을 나타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김태성 교수 연구팀은 투명 필름을 접었다 펼 때 생기는 미세 주름을 활용해 단청 무늬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숨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연한 필름 위에 두꺼운 필름을 얹는 방식과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이중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활용해 주름의 높이와 폭을 조절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 필름 위에 단청 문양을 구현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양은 필름을 굽히면 나타나고 힘을 빼면 다시 투명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염료를 사용하는 기존 기술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아 위조 방치 장치나 자극 감응형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에도 쓰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을 개척해 $500만 수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25% 관세 부과에 모든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당진에도 제2공장 부지를 설립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대량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에는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파생 상품 166개가 포함됐습니다. 애초 유예가 예정됐던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도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 1%를 올리면 대기업 수출은 0.36% 떨어지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0.5%나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1,80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생각이 바뀔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반을 가동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조선,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힘든데 미국 관세 폭탄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수출에 적용됐던 물량 제한이 풀린 만큼 기업들은 이번 난관을 전화위복 삼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미국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철강과 알루미늄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시사한 구리의 미국 내 가격이 최근 몇 주간 상승세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알루미늄 현물 가격은 유럽보다 23%가량 높고 철강 가격은 40% 정도 높아 관세율 25%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알루미늄 공급국인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알루미늄 프리미엄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시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알루미늄과 철강 생산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예고에 도내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발효로 시작된 각 국가의 갈등을 도내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맞대응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고 이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f you put more tariffs on the EU, will you respond to their retaliation? Of course I'm going to respond.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It's a financial battle. 캐나다를 상대로 철강 관세를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등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일관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발끈했습니다. And I'm not like a block that just I won't delay. It's called flexibility. It's not called inconsistency. It's called flexibility. And I think you want me to be flexible too.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한 것처럼 앞으로도 유연성을 유지할 거라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상호 관세를 예고한 4월 2일까지는 일부 국가에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된다면 증시는 급등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NN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일수록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일본이 수입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쌀은 미일 간 통상무역에서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불공정 무역 사례로 일본의 쌀을 정조준했습니다. 도표까지 들고 나와 일본의 수입쌀 관세가 700%가 넘는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Look at Japan tariffing rice 700%. President Trump believes in reciprocity. And all he's asking for at the end of the day are fair and balanced trade practices. 여기에 소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관세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만 보였습니다. 米国政府関係者の発言の逐一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が、いずれにせよ米側と意思疎通を図っ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반면 일본 언론들은 백악관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는 일본이 77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00%의 관세율은 정확성이 떨어지며 2005년 WTO 협상 때 제시된 수치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쌀 관세율을 이유로 일본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쌀은 미국과 일본 간 통상 협상에서 최대 성역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경우 양국이 정면으로 부딪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이 일본의 최대 민감 농산물 품목인 쌀을 직접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회피를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책 방정식은 한층 더 난해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외 주요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11%로 전년보다 2계단 하락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출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중국 스마트폰의 약진과 애플의 인도 시장 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삼성은 애플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유지했지만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한국 시장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수준의 교체 수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